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저감 조치가 일주일 연속 발령되는 등 대한민국은 마치 먼지 구덩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여야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같은 한 주 동안 법률방송은 생방송 법률 상담을 시작해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에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방송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오늘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건데 저희 법률방송이 취재를 해보니 지난해 4월에 이미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꼭 닥쳐서 허겁지겁 해야 하는 걸까요? 좀 미리미리 대비하면 안 되는 걸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근교 수도권의 거리 풍경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출근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도로에선 먼지 흡입 특수 청소차가 쉴 새 없이 먼지를 빨아들이고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밖에 나오면은 목이 막히는 것 같고 요즘 좀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럴 때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또 밖에가 좀 뿌옇고 이런.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 조사에 따르면 어제 서울의 대기오염 지수는 전 세계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인천, 부산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먼지 구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눈이 어제부터 따끔거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목이 아프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미세먼지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긴급대책엔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한중 미세먼지 공동예보 시스템 구축, 인공강우 공동실시,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필요시 긴급 추경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재난사태에 준해 미세먼지에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 국가재난 선포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새롭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현재 법상으로는 재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닥쳐야 할 가장 큰 헤쳐나가야 될 재앙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국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항공 등 대형 사건 사고와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와 함께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에 적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나 지자체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안전 체계에 따른 위기 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국가 안전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체계 내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서 반드시 이 위기 단계별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병욱 의원안을 언급하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을 임시국회가 열리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옥 의원이 지난해 4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1개월 만의 관심입니다. 이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가 조만간 재난으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모토로 전 국민의 법률 파트너를 지향하는 저희 법률방송이 생방송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시청자 누구나 무료로 친절하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법률 상담, 그 생생한 방송 현장을 담아온 신세아 기자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법률방송 스튜디오. 오전 11시 생방송을 앞두고 담당 PD와 작가, 출연 변호사들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오전 11시 정각, PD의 콜사인이 떨어지고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생방송 법률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국민의 법률 파트너를 지향하는 법률방송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청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네티즌들은 같은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 법률 상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 법률 상담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시청자들의 법적 궁금증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무료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딸이 13년 전 섰던 보증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어요. 압류당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집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이사 비용과 손해배상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나의 일로 닥치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 법률 문제.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법률방송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분야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 물어보고 전문 변호사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무료로 그것도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지레 포기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색과 실제 상담은 많이 다르다는 게 제작진과 출연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내 사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 경우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헌법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훌륭한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 전화 한 통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전 국민의 법률 파트너를 지향하는 법률 방송의 무료 법률 상담 전화번호는 02-557-8295. 전화번호 8295는 빨리 구해주세요의 8295로 무료 법률 상담 문의는 생방송 시간 외에도 언제나 시청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법률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 주간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건들을 모아 변호사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법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 씨의 자살을 다룬 PD수첩 보도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새학기가 시작한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단체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부모들과 함께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환 변호사와 함께 조명해봤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이미란 씨의 자살을 다룬 PD수첩 보도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박용훈 조선일보 대주주 겸 네. 코리아나 호텔의 사장의 부인인 이미란 씨가 네. 2016년 9월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인데요. 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그 내용이 뭐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박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씨의 오빠가 다급히 실종 신고를 했는데 발견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네. 가양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그 변사체 인근에서 유서 7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유서요? 유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네. 유서에는 자녀들이 아빠가 시켰다고 하면서 자신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서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또 이제 부부싸움 중에 네. 남편한테 얻어맞고 온갖 험한 욕을 듣고 무서웠다. 네. 그리고 4개월간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 버텼지만 강제로 내쫓긴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이 씨의 가족들이 네. 박용훈 사장과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고소한 상황이고요. 네. 경찰은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라고 해서 공동 존속 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공동 존속 상해 대신에 형량이 이제 낮은 강요죄로 기소를 해서 네. 검찰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이 씨 자녀들에게 지난 2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미란 씨 이미 고인이 됐는데 뭐 지하실 감금, 폭행 뭐 이런 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남편이었던 박용훈 사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법조계에서도 뭐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법원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폭력이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제 유죄를 따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그 박용훈 사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입증이 돼야겠습니다. 네. 그 유서 자체가 재판에서 증거가 될 만한 자격,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데 그 유서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증거 능력과 다른 증명력이 되겠는데요. 네. 이것은 제 유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무죄의 판단 자체는 사건 발생 당시에 그때 일어난 증거들로 판단을 하게 되고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되지 없다고 한다면 유서 자체만으로는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유서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를 뭐 명확히 이제 기재해 둔 것인 만큼 가해자가 해당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제 양형 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쪽 집안은 조용할 데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한유총 핵심 주장이 뭔가요? 네, 한유총 주장의 핵심은 네.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 이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네. 유치원에 이제 토지와 건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는 거고요. 네. 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 이 설립자가 자기 개인 비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고 네. 거기에서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와 개인 건물을 대고 아무 사용료를 못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그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네. 그거를 사용료 인정도 안 하고 에듀파인만 도입해서 사용료 인정도 안 해주고 함부로 쓰지도 못하게 한다면 헌법에서 얘기하는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입장이나 반론은 어떻게 되나요? 뭐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한유총 주장 중에 그 시설 사용료 같은 네. 거를 인정해 달라는 거는 뭐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그 논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는 사립 유치원들이 국가의 세금 등 지원을 받아서 네. 그럴 때는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유재산이니까 영리를 추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인 주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이라는 거는 뭐 건물을 취득하거나 할 때 각종 세제 혜택 같은 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 같은 네.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뭐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는 건가요? 아, 네. 글쎄요. 이게 그동안 관행하고 수익 네.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회계 공개 의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사태에 촉발이 된 뭐 유치원 회계에 있는 돈을 쌈짓돈처럼 네. 쓰는 행위가 벌어졌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으면서도 네. 사립학교법에 있는 학교법인과 많이 다릅니다. 유치원은. 네.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회계라고 하는 회계가 있을 뿐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를 구별하고 있지 네. 않고 실제로 유치원은 학교 법인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회계로 들어온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경우에 횡령죄 처벌이나 네. 또는 전용할 경우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서 네. 막 함부로 썼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낮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 과거와 달리 이 에듀파인 때문에 이제 쓰던 돈을 함부로 못 쓸 네.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에 좀 챙기던 이익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사용료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계속 개원을 안 하고 저렇게 미루면은 공정이나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 고발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개원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경우에 그거만 가지고 처벌할 네.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교육감 등이 이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거에 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원장들의 네. 경우를 교육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보아서 집단행동 금지를 하는 네. 것이 집단행동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선생님들이 과거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네. 때 처벌했던 조항인데 그때 사립과 공립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단체행동 금지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이런 입장을 취할 네.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단체 행동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부터가 네. 조금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 보기에 단체 행동 같기는 하지만 네. 단체 행동을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냥 모인 학교의 원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호응하는 것인데 이걸 단체 행동으로 봐서 교사들까지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 행동을 하는 원장들만 처벌할 네. 것이냐 또는 단체 행동인 것인가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들 볼모로 도모하는 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검찰 논란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용은 검찰의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사건 관련 어제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원에 통보한 66명의 비위 법관에 권순일 대법관은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자 비위 사실은 있지만 기소는 안 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검찰이 어제 추가 기소한 전현직 법관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 10명입니다. 추가 기소된 10명엔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외적 사항이 아닌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민걸, 신광열 부장판사 등에 비해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직급도 더 높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현 대법관이 추가 기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현직 대법관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현직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감안했다고 봐야죠. 정무적 판단으로 빠진 거죠.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에 통보한 비의법관 66명에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된 것과 검찰 불기소는 상호 모순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 소속기관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어제 비의법관 통보는 이 수사를 마친 때라는 법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친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거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하지만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으면서 정작 기소 대상에서 빼고 그렇다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비의사실은 법원에 통보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혐의가 안 나왔으면 공소장에도 넣으면 안 되죠. 혐의가 없다 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비의사실 통보라는 법이 없는 절차로 지금 권순일 대법관 관련 부분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실은. 현직 대법관 기소라는 부담은 피하면서 불기소에 따른 면피는 해야 되겠고, 검찰이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결정으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기소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찰의 어떤 그 기소 독점주의가 너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 아니냐. 검찰이 이른바 정무적 판단으로 선별 기소를 할 수 있는 근원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권순일 대법관 검찰 불기소가 정치적 정무적 고려 없이 수사에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자꾸 보내는 60대를 고소했더니 성적으로 친한 사이임을 입증하겠다며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검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여성이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라며 추가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소식, 지난해 12월 저희 법률방송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대검 앞에서 검찰의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찰의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대 여성 이모 씨는 60살 문모 씨가 성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자를 자꾸 보내오자 문 씨를 고소합니다. 이 씨 입장에선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줄 알았던 문 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내연 관계임을 입증하겠다며 문 씨가 낸 이 씨의 나체 사진을 경찰과 검찰 모두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폭행당한 상황에서 찍힌 불법 촬영물이라는 이 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이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나체 사진뿐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 관계의 폭력성과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률방송 보도 이후 해당 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씨를 불러 면담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가 차장검사를 만났을 때도 검찰 수사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 범죄가 될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수사기관 역할인데 안 하시고.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사건 발생 전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점, 사건 당일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는 점, 사진 속 이불이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 등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성폭행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찍힌 사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태도 자체가 바로 지극한 가해자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비판입니다. 강제로 옷이 벗겨진 게 무섭고 억울해서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는 피해자 주장을 검찰이 가해자 말만 듣고 별다른 근거 없이 배척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인식, 피해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으로 피해 회복은커녕
이씨 사건은 현재 대구 고검에서 항고가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 중심의 수사로 피해자의 진술은 배제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 관련 보도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11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2019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여전해 보입니다. 배드 파더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명단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공익 목적의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사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그 초안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여당의 정춘숙 의원안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립니다. 더불어 낙태죄 폐지를 두고 극명하게 갈라진 여성계의 실태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내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1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2010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봉제 공장 여성 노동자 15,000여 명이 모여듭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로 숨져간 동료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We want bread and roses too. 여성 노동자에도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여성에도 투표권을, 우리 모두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평등한 세상을 향한 담대한 시작이었습니다. 1910년 국제사회주의자 여성대회는 이날 시위를 기려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고 유엔은 1975년 이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합니다. 루트커스 시위 이후 111년, 3월 8일 유엔 세계 여성의 날 지정 이후 44년,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은 그러나 여전히 미완의 진행입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 2017년 기준 35.3%, OECD 평균을 크게 깎아먹는 OECD 최하위입니다. 직무나 경력이 아닌 성에 기반한 남녀 임금 차이, 차별. 빵을 달라,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던 111년 전 그날의 외침은 한국 사회에선 여전히 계속되는 유효한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임금 외에 다른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노동시장 내 직장 여성 지수 2019년 보고서를 봐도 대한민국은 남녀 평등으로 갈 길이 아직 한참 멉니다.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33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래서 111년 전 그날의 외침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장미를 달라,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달라.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전이된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고 대담한 결단과 용기로 획기적인 여성인권 신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들불 같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2018년 제13회 들불상 선정 이유입니다. 2013년 14만 5천여 건이었던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담 건수는 2017년엔 18만 건을 넘었고 작년엔 상반기에만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No means no, 비동의 간음죄 도입 형법 개정안, 생활 속 성차별 철폐, 성차별 성희롱 금지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 고용평등법, 가정폭력 엄단,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등 우리 국회에 잠들어 있는 빵과 장미의 법안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빵과 장미를 달라, 평등할 권리를 달라, 지금도 유효한, 유효하지 않아야 되는 외침입니다. 내일 2019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배드 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면서 주기로 한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명단을 공개한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공익 목적의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사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을 고발하는 배드 파더스라는 이름의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엔 주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아빠들의 이름과 출생연도, 출생지와 거주지, 출신학교,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사진과 함께 적나라하게 올라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사이트 이름은 배드파더스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주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일각의 비판과 명예훼손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도 잘 알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양육비 피해자가 100만입니다. 양육비 피해자가 100만인데 법으로는 양육비를 법원에서 주라고 판결을 해도 지급하지 않고 버텨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드파더스 사이트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까지 당한 고소만 13건에 이릅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양육비 미지급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문제는 무고한 사람들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난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잘 주고 있는데도 그냥 감정상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아빠들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낸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요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건을 기각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는 것이 방심위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앞세운 방심위 유권 해석에도 명예훼손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상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동의가 없었으니 엄연히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게 워낙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폭로하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그게 방통심의 의견이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단지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적법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이처럼 범법자가 되는 걸 무릅쓰고서라도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큽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혼 뒤 주기로 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2016년 37%, 2017년 37%, 2018년 10월 기준 3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고 나면 열의 6명 이상이 애초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주고받고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양육비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그거에 대한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이런 가운데 양육비 해결 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양육비 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니 관련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침해와 직결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문제라는 게 양육비 해결 모임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관련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 해소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 초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초안입니다.
개정안 초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미흡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보면 30%대에 불과합니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는 경우가 열이면 서너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육비를 못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은.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양육비 지급 미행률이 미비한 건 양육비를 지급 안 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법률안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지원 법률 제21조 2 1항에 출국 금지 등의 요청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유가 해소돼야 출국 금지와 면허 정지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해외여행이나 사업상 출장, 운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제재를 가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송희경 의원은 해당 개정안 초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쳤다며 동참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제 엄마들이 많은데 경제권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페널티를 좀 줘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한 부모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앞서 지난달 22일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지원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안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1년 이하 징역 처벌 등 송희경 의원 안보다 훨씬 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벌칙 조항을 저희가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육비를 주는 것을 꼭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건 정말 인권 침해라고 할 정도여서. 관련해서 송희경 의원은 신상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너무 급진적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명단 공개까지는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거고요. 너무 서둘러서 형사처벌로 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급진적이거든요. 공론화를 해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면서도 국회에서 바로 법안 합의와 통과가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게 송희경 의원의 생각입니다. 송희경 의원과 정춘숙 의원 모두 긴급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송희경 의원안이 대표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송 의원안과 정춘숙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양육비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처리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데 실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3월 8일,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련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헌재 앞에선 낙태죄 폐지 찬반 단체들의 집회성 기자회견이 나란히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분수 앞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지 마라라는 손팻말을 든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에 쓴 보라색 두건은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여성이어서 겪어야 했던 온갖 차별과 성폭력을 토로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자권 전면 보장, 청와대가 책임져라, 청와대가 책임져라, 네. 낮 12시를 넘겨선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생명을 죽일 권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는 피켓과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손팻말이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당연한 결과인
것은 누구에게도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내려질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심판 헌재 결정을 앞두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찬반 양쪽 모두 세과시를 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엔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재판관 4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헌재의 두 번째 판단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 쪽에선 이번엔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고 반대쪽에선 절대 안 된다, 결사저지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 처벌법에 분노하고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낙태의 권리만 주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몰라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여성과 아이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르면 3월 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법률방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하는 법률구조, 그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마터면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뻔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구조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남편이 돌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금 채무 부존재 소송까지 냅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보험사 특별약관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마터면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뻔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구조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86살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1월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자 딸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해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는 망자에 처만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할 수 있고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신청할 수 있다는 공단 담당자의 설명에 자신만 승계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이로부터 5년 2개월이 흐른 2017년 3월 김 씨는 딸도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단을 찾아가 다시 승계 신청을 합니다. 함께 사는 딸이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점을 걱정해 자신이 살아있을 땐 연금을 딸과 나누어 지급하고 본인 사망 뒤엔 딸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자녀도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초 공단 담당자가 잘못 안내했던 것인데 공단은 이번엔 다른 이유를 들어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 조항을 들어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때는 2017년 1월인데 그로부터 5년 2개월 뒤인 2017년 3월 승계 신청을 했으니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불복해 윤 씨는 공무원연금 지급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어렵게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1심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김 씨와 딸 윤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무료 변론에 나섰습니다. 의뢰자는 정신장애 3급으로서 저희 공단의 무료 구조 대상자에 해당되어 저희 공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공단은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귀책 사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애초 잘못된 안내로 소멸시효를 지나게 해놓고 다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모녀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안을
관련 법리 유치 해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신지체 3급인 윤 씨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 본인 사망 시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수행한 이창우 변호사는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윤 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남편이 돌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보험사는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금 채무 부존재 소송까지 냅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보험사 특별약관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거대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 싸운 얘기,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첫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산후조리원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돌연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비보였습니다. 사망 3개월 전부터 자주 두통 등을 호소했던 남편은 사망 당시 얼굴과 목, 가슴 충혈이 심했고 코피를 흘렸습니다. 남편을 거만한 의사는 직접 쌓인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A씨는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인불명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냈습니다. 혼자 속을 끓이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의 무료법률 구조에 나섰습니다. 직접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문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없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해당 보험사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법원에 낸 증거자료입니다. 먼저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국내의 병원에서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등을 기초로 진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약은 그러면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험사는 A씨의 남편이 생전이든 사후든 정식 진료나 부검을 통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보험사 주장을 모두 배격하고 A씨와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의사의 진단을 거쳐야만 진단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진단비 지급을 부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보험사 주장처럼 특약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은 보험금을 받는 반면 정도가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보험사의 약관 해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보험 계약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핵심 쟁점에서 모두 패한 보험사는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확정 진단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보험사의 횡포와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보험사가 맥없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이번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는 걸 피하려는 꼼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AI가 법조계에서 대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법적 과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고민의 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AI 컴퓨터에도 윤리란 개념이 필요할까요? 오늘 국회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법적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인공지능을 윤리의 준거로 접근한 토론회 상당히 이색적인데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 공동주최로 학계와 과학기술계 그리고 산업계 또 정부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해서 토론회 제목처럼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구체적인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토론회를 후원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은 의원은 인공지능 개발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갈등? 뭐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최근 미국에서는 네. 우버 자율주행차가 잘못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지나가던 여성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갈등 또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브레이크 고장 등의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AI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네. 그대로 윤리나 도덕 문제로 직결이 되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한 어떤 이제 스탠더드한 정립과 또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토론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탠더드라고 했는데 관련 기준이나 규범 같은 게 지금 정립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네. 2017년 1월 인공지능 연구자 또 법학자, 윤리학자 또 경제학자 등이 네. 미국 캘리포니아 아실로마에 모여서 아실로마 AI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AI의 안전성과 일자리 대책, 또 법적 책임, 인간의 고유성 담보 등 이제 윤리적 문제에 관한 선언적인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학회에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고 캐나다, 프랑스 등도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난해 5월에는 윤리 헌장과 지능정보사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준이 좀 원론적 거시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서 좀 더 정교한 모델 개발과 또 제도 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네. 법제도 측면으로 크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비예측적이고 비의도적인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이런 시스템 설계와 또 고도화된 AI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작동시키는 디버깅 툴 및 또 테스트 환경 개발 또 그리고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시스템을 정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또 관련 원천 기술 연구와 개발이 반드시 이제 병행이 돼야 된다는 데도 참가자들이 인식을 네. 같이 했습니다. 뭐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위험에 적절한 배분 또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도화가 수반돼야 할 거라는 게 오늘 발제자 중에 한 명인 김지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정책팀장의 말인데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은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또는 활용자에게 이 서비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와 네. 또 외부에서 긴급하게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는 킬 스위치 방식 설계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지능정보사의 윤리 가이드로 공공성과 책무성, 또 통쟁성, 이 투명성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과 그에 따른 이제 규율 수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김지원 팀장의 말인데요. 네. 종합을 하면은 이제 선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규범 차원을 넘어선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뭐 선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참 와닿는 말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에는 조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이를 조자에 볼 견자, 겉표자를 쓰는 조견표라는 용어입니다. 조견표. 한자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지난달 16일, 조수석에 뭔가 표가 부착돼 있습니다. 인상된 요금을 미처 미터기에 반영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달아놓은 건데 자세히 보면 주간 중형택시 요금 조견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견표, 시민들은 무슨 뜻인지 알까요?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글쎄 이게 조견표가 뭘까? 조견표는 한자로 이를 조자에 볼 견, 겉 표자를 씁니다.
의역하면 빠르게 훑어보는 표 정도의 뜻입니다. 국어사전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털에 조견표를 검색하면 영어로는 퀵 레퍼런스라고 나오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문서 정도의 뜻입니다. 즉 조견표는 제품 정보나 운임료, 가격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표를 말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단계별 누진요금 배분 조견표, 농업기계별 작업 가능 조견표, 공무원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 조견표 등 우리 법전 규칙 곳곳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견표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겠다며 조견표도 일람표로 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조문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처에서 관련 자구만 바꾸면 되는 행정규칙임에도 이 조견표라는 용어는 아직도 규칙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 중에 지금 실적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으로 봐서 정비가 안 된 지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출장도 나가고 해서 지원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에 굳이 불편한 이 일본식 한자어를 고집해서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일주일간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내려지면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이른바 4만3위 등식이 깨졌습니다. 어제 오늘은 미세먼지가 한풀 꺾였는데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지만 기온은 큰 변화가 없으니 여전히 추운 날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